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1대1로 정책, 중국 경제의 수렁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1대1로 정책, 중국 시진핑 주석의 꿈이 집약되어 있는 프로젝트이지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을 철도, 도로, 송유관, 가스관, 인터넷망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들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자금은 중국이 대출을 해주고 이 시설들의 설치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금과 중국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의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말레이시아, 라오스, 중국 주변에 한 60개 나라 정도가 됩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여기저기서 갈등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줬는데 갚지 못하는 나라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고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국 경제의 수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대1로는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프로젝트입니다. 자, 미국은 그런데 중국과의 대결을 문명의 대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미국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인 카이런 스키너라고 하는 분,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만은 이분이 어떤 싱크탱크에 가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발언은 아닌데 그 발언 내용이 뭐냐? 지금 중국과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와 문명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코카서스인과의 대결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요. 공식적인 언급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대결이고 사는 방식의 대결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종의 대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 겁니다. 이것은. 네, 특히 이게 인종 문제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2주 후에 시진핑 주석이 발언을 했어요. 남의 나라의 가치, 남의 나라의 문명을 우습게 본다든가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딱히 이 카이런 스키너의 발언을 언급한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의식하고 발언을 한 듯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국무부의 일개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편다든가 이런 거는 어울리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 카이런 스키너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명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문명, 미국의 가치는 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거죠. 개인의 자유, 또 사유재산,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미국의 가치, 서구 유럽의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945년 이후 대한민국도 그런 문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국의 문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개인은 국가에 종속된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아니고 사회주의이고 사유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민간기업이 아니고 국유기업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2010년입니다. 바로 중국의 류 샤오보라고 하는 민주운동가가 있었죠. 이 류 샤오보에게 노벨상을 주겠다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정해놓고 자리까지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류 샤오보가 거기에 참가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류 샤오보는 중국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민주화 운동 그 자체가 중국에서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류 샤오보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서구적 가치였습니다. 류 샤오보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던 건 뭐냐? 중국의 전통 문명은 틀렸다.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를 추구했던 거죠. 류샤오보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장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중국의 가치와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가치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속아왔지요.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가 되지요. 자,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게 엄청난 것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본을 제공을 했지요. 기술을 제공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즉 서구의 자본과 서구의 기술 그리고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누가 사줬어요? 미국이 사줬잖아요. WTO에도 가입을 시켰죠. 이렇게 해서 중국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심지어 계산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미국보다도 경제 규모가 더 커진 그런 상태가 되었잖아요. 미국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국을 짝사랑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미국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독일, 이 두 나라는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전체주의 국가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원조를 해주고 또 기술 제공하고 시장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미국하고 서로 무역을 하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미국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점점 더 이게 아니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류샤오보 사태를 보면서 분명하게 그게 드러나게 된 거죠. 아,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미국이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아시아 국가들을 엮어서 중국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오바마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2012년부터 시진핑이 집권을 하게 되죠. 시진핑은 강력한 중국을 표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진핑 이전까지는 중국은 등소평 체제였잖아요. 등소평은 뭐 일찍 죽었지만 그의 개혁 개방 정책을 중국은 쭉 추진을 해왔었고 거기 하에서는 중국은 그래도 꽤 분산된 권력 체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이것을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몽을 들고 나왔고요. 이러면서 둘이 첨예한 대결을 벌이기에 이른 겁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 봉쇄 정책을 펴니까 중국도 대응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게 바로 1대1로 정책이다. 당신들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면 우리도 우리 편을 만들겠어. 그래서 중국 주변 국가들을 전부 인프라스트럭처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침 그 주변 국가들은 가난한 나라들이거든요. 파키스탄이라든가 타직스탄이라든가 뭐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전부 돈이 궁하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도 거의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것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웠던 거죠. 1대1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죠. 중국하고 잘 지내면 좋지 뭐 돈도 제공을 해준다는데 좋은 일이야. 그래서 130개 국가가 사인을 했어요.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지만 원칙적인 동의는 130개 나라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60개 나라 정도가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에 이른 거고요. 이 돈으로 따지면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추정을 해보면 월드뱅크의 추정에 의하면 지금까지 5,75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690조 원 정도의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대요. 그동안 중국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달러를 많이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옆에 나라들을 다 이제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아마도 한 1,500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추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가 쏟아붓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들은 아닙니다. 중국은 그런 공식적인 숫자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매우 비효율적이고 중국을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왜 그러냐? 쓸모없는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블룸버그의 데이빗 피클링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얀마가 2013년에 25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요. 미얀마에서 중국 쿤밍까지 가스관하고 송유관을 개통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설이 대부분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스관 같은 경우에 수송 능력이 연간 8,900만 톤인데요.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최소한 4,500만 톤은 돼야 된대요. 그런데 실제 수송 실적이 2,600만 내지 3,000만 톤 정도? 즉 그러니까 용량의 3분의 1도 채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나마 가스는 좀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원유 송유관은 계속 놀고 있다가 2017년에 처음 가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 끝에 위치한 쿤밍에 하루에 1일 26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정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 역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 수송로가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 육상의 송유관이라든가 또 가스관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벌어진 현상인 겁니다. 이 도로나 철도도 그렇다고 해요. 이 그래프는 중국인들이 외국과 무역을 하면서 물동량이 있잖아요. 어떤 수단으로 주로 옮기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해상 수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조금씩 있는 게 도로, 철도, 항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무게로 보면요. 해상 수송이 94%입니다. 절대 다수를 해상 수송을 하고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항공 수송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은 고가의 것들은 항공으로 나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무게로 보면 해상 수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컨테이너 선박이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길이만 하더라도 이게 400m라고 하더라고요, 배가. 조금 더 가면 1km짜리 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컨테이너선은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말이죠, 도로 깔고 철도 놓고 하면 이거는 일단 설치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으려니와 가다가 뭐 옮겨야 실어야 되고 트럭을 그렇게 크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수송에 비해서 육상 수송은 굉장히 코스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1대1로 정책은 전부 그걸로 갖다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그걸 누가 쓰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요. 무슨 문제냐?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해놓으면 돈 벌 줄 알고 그걸 설치를 했는데 그 참가국에서도 아니 이게 쓸모가 없는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원조들은요, 거의 무상에 가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은 무상으로 원조를 해준 게 아니고 다 대출을 해준 겁니다. 금리를 받고. 그러니까 금리를 그 이자를 못 갚으려니와 원금도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참가국들이 말이죠,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 그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라고 하는 이 띵크탱크에서 그걸 쭉 평가를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에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 있죠. 이게 위험한 나라들인데요. 특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국가 부채 때문에. 그게 어디냐? 몽골리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몰디브, 에티오피아 근처에 있는 지부티라고 하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진짜 돈 없는 나라들에다가 갖다 그냥 이렇게 얹었는데 이 나라들은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죠.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도 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프라 투자가 그 참가국들에게만 위험한 상황을 가져다 줬느냐? 아닙니다. 중국 자체도 위험하게 된 거예요. 왜냐? 그 나라들이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떠안아요? 결국은 중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서 아예 항구의 운영권을 담보로 받아오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차압을 한 거죠, 일종의. 그런데 그거 하면 뭐예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원래부터 돈이 안 남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갖고 와 봐야 중국도 미치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즉 정치적 목적에 미국과 대결을 하기 위한 목적의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작부터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붓다 보니까 그 참가국들을 다 빚더미에 빠뜨리고 중국도 스스로 수렁에 빠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데이빗 피클링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죠. 이 사람이 흥미로운 비유를 했어요. 중국이 지금 몰락하기 직전에 소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소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소련의 경제 발전이 한계에 부딪히자 소련이 뭘 했냐면 시베리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베리아는 사람이 안 사는 데였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자원들이 있었죠. 구리광산, 가스,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그 곳곳에다가 광산과 그것을 정제하는 정제 공장들과 이런 것들을 곳곳에다 갖다가 설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경제성이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게 소련 경제의 수렁이 된 거죠. 물론 소련 경제가 이것 때문만에 의해서 몰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죠.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UBC 대학의 로버트 앨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The Rise and Decline of Soviet Economy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 데이빗 피클링이 인용을 해가지고 블룸버그에다가 이제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소련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결론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몽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중국 공산당 당헌에다가, 중국 공산당 당헌은 중국 헌법보다도 더 지위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예 1대1로 정책을 추구해 나간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중국 공산당은 인근 국가들과 대화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추구할 것이며 1대1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아예 갖다가 당헌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미 설명을 했듯이 이거는 전쟁을 전제로 한 그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낭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중국 경제와 여기에 참가하는 주변 국가들을 다 수렁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1대1로 정책, 중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걸어놨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1대1로 정책에 참여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